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양자 암호 시스템의 시작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대학원생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원저자 같은 경우는 로저 A 그라임스라는 사람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양자역학의 등장입니다. 양자역학은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던 미시세계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였고요. 원자나 전자처럼 작은 입자들의 행동은 뉴턴 역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뉴턴 역학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 뉴턴 역학이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고전 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규모나 물체들이 사교작용할 때 나타나는 운동이나 그런 걸 예측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고전 물리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험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자는 반직관적입니다. 양자역학은 연속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불연속적이고 확률적인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개의 입자는 얽힘 상태일 수 있고 하나를 변경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다른 하나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얽힘 상태 같은 경우는 뒤에 다시 나오니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또 간단하게 얽힘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 두 입자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시 결정되는 현상입니다. 이 우주의 양 끝에 있어도 동시에 상태가 바뀌는 현상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직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양자역학은 현실입니다. 양자역학은 레이저, 광섬유, 반도체, 컴퓨터 칩 등 실제 기술에 깊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험과 수학적 검증을 통해 이론은 확립되었지만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아직도 논쟁 중인 곳이 많고요. 이 대표적인 양자역학 해석 방식에는 코펜하겐 해석과 다세계 해석이 있는데 물론 많은 해석 방식 중에서 두 개입니다. 코펜하겐 해석 같은 경우는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주장한 해석으로 특정 쪽에는 입자의 물리적 속성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관측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측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의 상태로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다세계 해석 같은 경우는 휴 에버렛이 제안한 해석으로 관측이 일어날 때 모든 가능한 결과가 이 각각의 다른 세계에서 실제로 모두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현실은 수많은 평행 우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생각을 하면은 예전 앤트맨에서 나왔던 앤트맨이 아니고 그 마블 영화에서 나왔던 멀티버스 내용이 이 다세계 해석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성질입니다. 양자 입자는 전자, 광자, 중성 미자처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입자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현실 세계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작용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에너지의 경로 비용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자연히 택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비유하자면은 물체가 가장 효율적인 길을 확률적으로 골라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광자와 양자 역학입니다. 광자는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빛의 최소 단위이고요. 보통 빛은 연속적인 파동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연속적인 광자로 구성되어 양자 역학적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단일 광자를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면서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정밀히 연구합니다. 대표적으로 광자는 광전 효과 실험을 통해 입자처럼 물질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전자를 방출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공로로 아인슈타인은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실험들은 양자역학의 기본 이론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빛은 운동량과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다음으로선 광전 효과인데요. 이 빛은 운동량과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질량이 없습니다. 광자에서 물질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방출합니다. 이게 아까 여기서 말했던 중간에 보이시는 저 단일 광자에서 광전 효과 실험이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클수록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 많지만 전자를 튕겨내는데 필요한 최소 파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고 광전 효과는 빛이 물질에 닿을 때만 발생한다는데 저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빛이 금속에 닿으면 전자를 방출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저게 광전 효과 실험을 설명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수백 년간 미시세계를 입자 또는 파동으로 구분해 이해를 하는데요. 입자는 공, 돌멩이, 총알처럼 위치와 운동을 따라 물질 법칙으로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동은 물결, 소리, 빛처럼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며 진폭과 주파수를 가집니다. 20세기 전까지는 빛은 파동으로만 설명되었는데요. 이 광전 효과 연구로 광자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파동 성질과 입자 성질을 동시에 보이는 파동 입자 이중성을 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이 파동 입자 이중성은 파동 성질과 입자 성질을 동시에 보이는 것이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단한 예시로 라디오 주파수를 파동이면 이 파동처럼 빛도 공간에 퍼지지만 이 디지털 카메라 센서 같은 것에 부딪히면 전자를 튕겨내며 알갱이 즉 입자처럼 동작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전 효과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것은 입자다입니다. 다니엘 슬리스라는 실험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 슬리스 통과하는 광자는 하나씩 점으로 찍히는 입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수천 번 반복하면은 규칙적인 분포, 즉 이 파동처럼 보이는 패턴이 만들어지는데요. 입자 하나하나는 독립적이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파동처럼 행동을 한다 합니다. 저 밑에 보이는 그림이 다니엘 슬리 실험을 간단하게 표현을 한 그림인데요. 아무튼 예시로서 총알을 벽에 여러 번 쏘면
각 총알은 독립적이지만 일정한 범위에 몰려 있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 광자를 하나의 슬릿에 통과를 해도 일정한 범위에 계속 머물러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속 파동입니다. 감속 파동에는 이중 슬릿 시점이라고 아까 앞에 있던 단일 슬릿 실험과 다르게 이중 슬릿 실험을 했는데요. 광자가 두 경로를 동시에 지나며 자기 자신과 간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파동의 꼭대기 길이 만나면은 밝아지고, 그러니까 이 파동의 꼭대기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 꼭대기 말하는 꼭대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꼭대기와 골짜기가 만나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는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저를 하나씩 쏴도 시간이 지나면 간섭 무늬가 형성된답니다. 간섭 무늬라는 것은 여기서 밝은 지점과 밝지 않은 지점을 표현하는데, 이 밝지 않은 지점을 간섭 무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광저는 하나씩, 그럼 아무튼 물에 간단한 예시론, 그러니까 물에 두 개의 돌을 던져 생긴 물결이 서로 만나면 크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서로 지워지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출 기묘도인데요. 검출 기묘도는 두 슬릿 뒤에 검출기를 설치해 광자가 어느 슬릿을 지나는지 관측하면 간섭 무늬가 사라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측정을 하면은 광자가 하나의 경로를 선택해 입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검출기를 끄면은 다시 간섭 무늬가 나타나가지고 파동 성질을 복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측 시도가 양자 상태에 직접 영향을 주며 결과를 바꾸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몰래 보는 척하며 조용히 장난치던 애들이 갑자기 똑바로 앉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는 행위가 이 결과를 변환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확률 원리인데요. 과거 전자가 원자핵 주율에 정확히 원형 궤도로 돈다고 배운 분들도 배우셨을 텐데요. 저 우측에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전자가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핵 주위에 있을 확률로만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전자 그룹이라고 하며 특정 위치에 있을 확률이 높은 영역을 색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전에는 여러 상태가 공존하다가 특정 순간 하나의 값으로 확정이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야구공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은 잔디 위 여러 자국들을 보면, 공의 자국들을 보면 그곳에 있었을 확률이 높았다는 걸 아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은
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면은 운동량이 불확실해지고, 이 반대로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면 위치가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이 측정 장비나 그런 것의 문제점이나 한계인 게 아니고 이 자연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자동차가 1시간 동안 100km로 이동을 했는데, 그 순간순간 실제로는 98km per hour로 이동하기도 하고 아니면 102km per hour로 이동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100km로 계속 안 갔다. 즉 양자 세계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훨씬 극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핀 상태와 전하입니다. 이 스핀은 입자가 스스로 도는 양자적 회전 상태이고요. 이 스핀 2분의 1인 입자는 두 바퀴를 돌려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자들은 이 전하와 스피라는 고유 특징을 가지는데, 전하는 쉽게 말해서 전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구분해주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이 전하는 마치 블록에 붙은 스티커 색깔 같아가지고 빨간 스티커를 가진 블록끼리는 밀어내고, 여기서 빨간 스티커는 플러스를 말합니다. 파란 스티커 즉 마이너스는 잘 붙는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큐비트와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한 스핀은 그래서 왜 쓰느냐? 이 스핀은 양자 컴퓨터 큐비트의 정보 저장으로 연결됩니다. 이 큐비트가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스핀 상태가 한쪽으로 완전히 정해지지 않고 이 중첩 사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밑에 이 컴퓨터 밑에가 동전이 바닥에 놓여 앞면이나 뒷면으로 확실히 있는 것이라면, 이 큐비트는 동전이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앞면과 뒷면이 겹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 있는 왼쪽이 이 0과 아니면 1을 튀어나오는 비트를 말하는 거고, 저 오른쪽 동전이 계속 스핀하고 있는 걸 표현한 게 큐비트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측정할 때, 저희가 관측할 때까지 0과 1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인 스핀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자 꿰뚫기입니다. 양자 꿰뚫기는 양자 입자가 장벽을 통과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능력으로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고전적으로는 입자가 이 벽을 넘으려면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여도 입자가 이 확률적으로 장벽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방사선 붕괴, 광합성, 핵융합 등 자연의 핵심 작용에서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만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이 꿰뚫기는 방사능 원소가 붕괴하는 방식이고, 지구상의 대부분 식물 생명체를 지탱하게 만드는 이 광합성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중요한 중첩 상태인데요.
이 중첩은 단일값을 제공하기 위해 상태를 관측해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입자가 가능한 모든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양자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중첩된 상태는 관측하거나 측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로 확정되지 않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에드빈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첫 번째 단계는 고양이는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자에 이 방사능 물질과 고양이를 동시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 안에 이제 뚜껑을 닫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우리가 상자를 열기 전까지, 즉 관측하기 전까지는 고양이는 살아있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관측을 하기 전까지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 동시에 존재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시동적인 이 상자를 열어서 관측을 통해서만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상태가 하나로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양자컴에서는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모든 계산 결과를 한꺼번에 고려를 한 뒤에, 그러니까 즉 한꺼번에 이제 모든 계산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관측을 통해 이 최종값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찰자 효과인데요. 이 관측 자체가 양자 상태를 바꾼다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측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물리적 간섭 행위로 간주를 하는 것이고요. 이 코펜하겐 해석은 아까 맨 처음에 거의 한 초반에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서의 코펜하겐 해석은 이 많은 가능성이나 양자 파동 함수를 최종적으로 측정하고 관측하면 파동 함수가 최종 상태로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인 분기를 일으키는 관측은 간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밑에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양자 파동 함수는 관측되는 순간 하나의 결과로 분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말했던 모든 계산 결과 같은 거를 갖고 있는데, 관측을 하면 하나의 계산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분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제 불가 정리입니다. 이제 양자 상태는 직접 복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자 상태를 측정 시 원래 양자 상태에서 고전적이고 영구적인 상태로 변하는데, 양자 상태를 관측하거나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양자 상태가 변한다고 합니다. 측정하거나 이제 복사하려고 하면 원래 양자 상태가 변형되거나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계산 중간 상태를 백업할 수가 없고 오류 정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성질 덕분에 양자 통신에서는 도청을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도청을 하려는 순간 이 정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유령 같은 얽힘입니다. 얽힌 상태에 있는 두 입자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한쪽을 측정하면
다른 쪽도 즉시 상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빛보다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정보가 이동하지 않고 상태 간 상관관계만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이를 멀리서 작용하는 유령 같은 현상이라고 불렀고요. 예시로는 쌍으로 나눠진 신발 상자가 있는데 이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고 하나를 열면은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이 확인이 되면은 당연히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진 나머지 다른 상자에는 당연히 그에 맞는 한쌍이 들어있는 것과 같은데, 근데 여기서 양자 얽힘은 이러한 성질과 더불어서 그 상자가 열기 전에는 왼발도 오른발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열자마자 관측하자마자 하나로 결정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계짐입니다. 결마줌은 양자 입자나 양자계가 쉽게 볼 수 있는 양자 상태의 집합에 있을 때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외부 환경이나 상호작용을 하면서 입자의 상태는 흐트러지게 되는데 이때 이걸 결계짐이라고 합니다. 결계짐은 과학자나 기계가 원래 입자의 성질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나서 원하는 원래의 결과를 알아낼 때 양자 입자나 양자계의 결이 깨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한 방울의 물을 따라가다가 이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진다면 물방울은 바다 안에 있는데 수조개의 물 사이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 물방울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 입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다라는 외부와 상호작용을 한 후에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양자 암호 시스템 시작해서 양자 역학이나 이런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암호 쪽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 쪽 내용을 현재 PPT로 공유를 못 드려가지고 노션으로 간단히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시스템은 암호화, 무결성 검사, 알고리즘 구현을 통해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암호화는 구호 코드, 이거 보고화된 쓰기로 시작을 됩니다. 원래의 입자나 원래의 메시지는 평문 메시지, 이 부호화된 건 암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암호화 키는 이게 쉽게 말해 암호화 키는 뭐냐?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암호화 키는 보통 128에서 4096비트 길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칭키 암호는 뭐냐? 암호 버커에 같은 키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생각하십니다.
대표적인 대칭키 암호는 데스, 그리고 2002년부터는 AE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칭키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1번은 첫 번째로는 부인 방지와 두 번째로는 공유 참가자의 수가 늘어나면은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덴치키 암호는 대칭키가 아니고 그 다음으로 비덴치키의 암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대칭키 암호는 이 정수 인수 분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비대칭키는 공개키 암호라고도 하는데요. 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핵심 보호 기능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개의 키 중 어떤 키는 암호화에 사용하는 거고 어느 하나가 이 복호화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대칭키랑은 다르게 비대칭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대칭키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RSA, ECC, DH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서명은 이 DAS는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과 ECDSA라는 타원 곡선이 추가된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은 디지털 서명의 작동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낸 사람이 개인 키로 문자를 서명을 하면은 문서를 서명하면 받는 사람은 공개 키로 그 서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 교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연결을 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버의 비대칭키 쌍의 공개키를 보냅니다. 클라이언트는 그래서 서버의 공개키를 사용해 클라이언트가 새로 생성한 세션 대칭키를 암호화해 서버에게 보내고요.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이제 공유 세션 대칭키를 사용해 서로 간에 암호화된 콘텐츠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된 콘텐츠는 각각의 갖고 있는 개인 키를 통해 가지고 복화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는 아래와 같이 두 사람의 약속된 공통 정보를 공개적으로 전하고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 비밀 숫자를 몰래 정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공개 키를 써가지고 사용한 문서 같은 거를 자기의 이 비밀 숫자로 언락을 하니까 풀어야 되니까 절대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 비밀 숫자로 계산을 해서 만든 결과물을 서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계산한 결과만 보내고 당연히 비밀 숫자는 안 보여주는 거죠. 상대방이 보낸 결과물과 자신의 비밀 숫자를 이용해서 서로 똑같은 비밀 숫자를 만들어내고요. 이제 두 사람은 이 같은 비밀 키를 갖게 되고 이걸로 암호화된 대화를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P2P 신뢰라는 것인데요. P2P 신뢰는 간단히 말하자면 철수가 민석의 공개 키를 자신의 개인 키로 설명을 하면 영희는 철수의 공개 키를 사용해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게 P2P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PGP 암호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P2P 신뢰처럼 작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PKI 공개키에 기반 PKI에 관한 건데요. 이건 공개키 기반 구조 관련 없는 당사자 간의 신분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 체계에서 사용되는 암호 프레임워크와 프로토콜 제품군, 그러니까 신분증 같은 걸 신분증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대부분이 PKI에서 작동을 하는데, 특히 HTTPS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신분증 확인을 해야지 그 주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 키 암호의 약점이 뭐냐? 대칭 키 암호보다 수학적으로 복잡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복잡도는 종종 보안의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너무 복잡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뭔가를 문제가 생겨서 보안을 풀고자 하는데, 이 수학적으로 너무 복잡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풀게 되는 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암호 공격 발전에 대비하기 위해 이 키의 길이가 이 대칭 키보다 매우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키의 길이가 좁아질수록 줄어들수록 결국에는 인수분해를 사용한 건데, 인수분해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 무결성 해시 값입니다. 이 무결성 해시 값은 해시 알고리즘은 문자열이나 비트의 고유한 표현 집합을 생성 출력하는 일방향 암호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해시 함수는 암호학적 디지털 지문을 생성하는 것이고요. 이 무결적 해시 값이 특정 암호 주체 신환과 암호학적으로 엮여 있으면 디지털 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 값, 이 해시 함수의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충돌 저항성입니다. 첫 번째로 이게 뭐냐면 모든 고유한 입력에 대해 고유한 출력 결과가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르고요. 이 같은 입력의 해시값을 계산할 때마다 같은 해시값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두 개의 다른 입력이 같은 해시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원산 저항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해시값이 주어졌을 때 원래의 컨텐츠 입력을 유추할 수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원산 지연성이라고 합니다. 원상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해시값의 길이는 128에서 256비트이고요. 현재 널리 알려진 해시 알고리즘은 샤2 그리고 계산 버전인 샤3가 있습니다. 원래는 샤2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샤2에 약간 좀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샤3로 요즘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시의 단점은 네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여도 잘못됐다는 걸 발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는 다음으로는 이 양자 컴퓨터는 현재 아무도를 어떻게 얘기할까에 관한 건데요. 양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 개념에 다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운 아무 문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전 컴퓨터로는 수십 년에 걸릴 문제를 양자 알고리즘으로 단시간에 풀 수 있고요. 이런 성질 때문에 디지털 암호 시스템은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긴 인수분해 같은 것도 양자 컴퓨터로 쓰면은 이 한순간에 뚫어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 다음으로는 시간 단축과 암호의 안정성입니다. 이 암호 시스템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 문제에 기반을 하는데요. 이 시간이 단축되면 당연히 암호가 깨지기 쉬워지죠. 그래서 해결 시간이 줄어드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해결 속도형은 상수 시간, 선형 시간, 지수 시간, 초지수 시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각각 설명드리면 상수 시간은 자원을 늘려도 시간 단축이 없고 선형 시간은 자원을 2배 쓰면 결과로 2배로 나오는 거고 지수 시간은 자원을 늘릴수록 결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초지수 시간은 지수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속도 컴퓨터가 해당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초지수 시간 해결의 의미가 뭐냐? 기존 수학자들은 지수 시간 문제조차도 풀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이 초지수 시간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양자 시스템의 근본적인 위험이 제기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양자 알고리즘입니다. 양자 알고리즘엔 일단 첫 번째로 그로버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로버 알고리즘은 모든 비구조적 무순서 검색 문제의 답을 찾는데 기존 전통적인 이전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제곱의 저감량 속도를 제공을 하고요. 그로버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가 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검색 문제를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버 알고리즘이 어떤 문제를 푸는 방식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로 100개의 상자 중 정답이 하나 있는 상자를 찾는다고 해봅시다.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0개를 열어봐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로버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다면 양 루트 100은 양 루트 100, 즉 10번 정도만 열어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알려드리자면 고전 컴퓨터는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을 하나씩 비추면서 무언가를 찾는 방식인데 이 양자 컴퓨터는 전부 다 비춰버리고 정답만 더 밝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풀이에 변환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파동을 구성조수로 변환, 즉 하나의 파동이 파동의 봉우리과 진폭, 주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로 분리해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저 파동의 봉우리과 진포 주파수 등으로 구성되는데 저 구성된 값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동을 분리해 버려가지고 양자에서는 양자 입자를 파동 입자 이중성 스펙트럼에 걸쳐 연결하고 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것인데요. 이 쇼어 알고리즘이 뭐냐? 큰 소수로 인수분해하기 위해 적어도 지수 시간 계산과 다항식 시간 계산을 제공하고 정수의 소인수분해 문제를 빠르게 푸는 양자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죠. 15를 어떤 두세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는 저 3 곱하기 5는 15 이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전 컴퓨터는 큰 수의 소인수 분해를 매우 오래 걸려서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쇼 알고리즘을 이용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조금 문제가 발생했어 가지고 좀 그래서 이어서 하자면 RS의 암호 체계의 기반이 큰 수의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는 것에 있고 작동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숫자 A를 골라서 A는 K 모듈로 N승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지 확인을 하는데 쭉 주기를 찾았다고 볼 수 있죠. 이 주기에서 소인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수의 주기성을 알면은 소인수 분해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전 컴퓨터는 이 주기를 찾기가 어려운데 양자 컴퓨터는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 구성 요소를 분리를 하는 이 풀이의 변환을 써가지고 빠르게 주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주기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소인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비유로는 고전 컴퓨터는 금고를 열기 위해 모든 비밀번호를 하나씩 시도를 하는데 쇼 알고리즘은 비밀번호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걸 바로 찾아가지고 그 패턴을 바탕으로 한 번의 비밀번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 쇼 알고리즘은 큰 소수 방정식을 얼마나 빨리 인수분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저 기준이라서 쇼 이후 만들어진 GECM을 포함한 다른 알고리즘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 이 쇼 알고리즘보다 더 빠르고 더 적은 큐비트로 인수분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의 고전 암호 상당 부분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가까운 현실로 대답 가능합니다. 예,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향후 몇 년 이내에 양자 우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 고전 컴퓨터가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비밀 보호의 고전 컴에 상대적으로 느림에 의존하는 암호 알고리즘은 약해질 것이고요. 양자 컴퓨터가 현재 관련된 암호 시스템에 대해 더 효율적인 양자 인수분해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한 키비트를 달성할 때 큰 소수 인수분해 문제에 의존하는 모든 암호는 깨지게 됩니다. 아무튼 하지만 양자 내성이라는 양자 컴퓨터 완벽함과 양자 알고리즘에 취약하지 않은 시스템도 많은데요. 이 AES, 이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암호, 스트링 암호의 쉐이크, 격자 기반 암호, 코드 기반 암호 등등 현재로서는 양자 컴퓨터가 깨트릴 수 없는 암호들입니다. 그래서 대칭 키와 해심 키가 왜 해시 함수가 왜 양자 내성이냐? 현대 디지털 암호 시스템은 고전 무차별 대입 공격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도록 보호 비트 길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대 알고리즘이 생성하고 사용하는 암호키를 깰 수 있는 계산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뿐이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와 양자 역학을 믿을 수 없는 성질로 놀라운 속도를 얻을 수 있더라도 계산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전 대칭키 암호와 해시 함수의 키의 길이를 두 배로 늘리면 새롭고 예측하지 못한 관련 양자 해독 방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예측 가능한 미래까지 양자 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 참고문은 여기에 있는데요. The Impact of Quantum Computing of Present Cryptography. 이게 양자 내성의 암호, 현대 암호들에 대한 이 양자 내성 암호가 효과적인가? 그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인데요. 시간 나시면은 한 번쯤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이론적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왜냐? 슈어 알고리즘을 사용한 양자 컴퓨터에서 현재로서 가장 큰 소수 방정식 인수분해는 21을 나눈 7 곱하기 3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슈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이 정도까지 큰 숫자를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양대 컴퓨터가, 왜냐하면 이 쇼 알고리즘이 1994년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만든 거를 현재에 도입하려고 하면 이렇게 조금 문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은 원하지 않는 성능을 얻기가 힘들다. 아무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